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고보경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책은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독서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정말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책은 기억 속에 더 오래 남고 생각의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할 책도 한국인이라면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될 텐데요. 스토리하우스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엮은 책인데요. 도대체 한국인인 우리가 가진 문화유전자가 무엇일까요? 소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를 찾아보고자 기획된 이 책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각 시대별과 세대별에 따라 조사된 한국인의 유전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일상문화로 음주가무, 영화관람, 학업과 자기개발, 여행, 운동, 생업, 일 등을 나누었고 그 밑바탕에는 조화, 어울림, 공동체 문화, 신명, 흥, 정과 사랑, 여유, 끈기, 열정, 도전, 진취성, 소통, 공유, 수련 등 기질적 태도와 정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특히 한국인에게만 나타나는 어울림, 상생, 열정과 같은 정서가 마치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고 한류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에 많은 문화적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K-팝이라든지 한류 문화인데 지금 우리 경제 성장과 또 세계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국인이 가진 문화가 어떻게 어떤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주실 책의 저자이자 교수님이신 두 분 교수님과 또 SDU 패널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라고 하니 사실 정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태생적으로 어떻게 품고 나오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라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박 교수님이 해주세요. 네, 이 책은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라는 책은요. 사실은 이 책 이전에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라는 책이 출간된 바 있습니다. 1912년에. 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걸쳐서 그 문체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한국 국학진흥원에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는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역사학이나 종교학, 또 철학, 사회학 이런 그 다양한 연구 영역을 가지신 분들이 이 동일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세대별로 해서 지난 50년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검토하고 한국인의 문화유전자가 무엇인지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또 일상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전공자, 연구자들께서 이렇게 쓰셨으니까 아마 책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또 굉장히 이렇게 깊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신 교수님께서도 이 책의 이제 한 부분을 쓰셨죠. 네, 어떤 부분인지 한번 우리 신 교수님 저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이 이제 시대별 문화유전자, 그다음에 세대별 문화유전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시대별 문화유전자 중에서 80년대의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항과 비판의 정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글을 썼습니다. 간단히 내용 조금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각 그 시대별로 어떤 코드가 이렇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 글을 쓸 때 통기타와 장발이라고 하는 코드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코드가 이제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70년대의 정신이 80년대로 이어지고 또 90년대까지는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제가 주목을 했고요. 바로 이 통기타와 장발이라고 하는 코드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정신, 비판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투쟁 정신 이런 부분들을 읽어냈습니다. 네, 키워드만 봐도 그 시대의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떠올라지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책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책은 그 융합이 대세 아닙니까? 학문에서도 융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뇌과학이라든지 신경과학에서 사용되는 DNA라는 용어가 우리 그 인문 사회과학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것을 최근 이제 목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마침 또 트렌디하게 문화 유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좀 참신하게 느껴졌고요. 우리 그 해방 후에 그 현대 문화를 문화 유전자랑 접목시켜서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문화 유전자 정말 책 제목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최 교수님께서 또 책을 읽으시면서 분명히 이제 이 기회에 이렇게 저자를 만나면 한번 꼭 이것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날카롭게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각 세대의 일상 문화와 한국인의 대표 정서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자료를 근간으로 저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세대 간에 혹은 성별 간에 유사성이 분명히 있죠. 근데 있긴 한데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자기의 그 출신 지역이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실 문화가 많이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세대 간의 그 문화적 정체성을 규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자 집단도 컸어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책의 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설문자 집단이 몇 명 정도 되는지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화 유전자라는 것이 제목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학적인 DNA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 유전자, 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밈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우리 박 교수님부터? 네, 그럼 제가 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 교수님께서 제가 설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다시피 DNA는 이제 생물학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대를 이어서 유전되는 것이라서 변형이 불가능하죠. 근데 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적 유전자입니다. 문화적 유전자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변형이 가능한. 그래서 그 문화적 유전자가 바뀌기 위해서는 아마 그 공동체 각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대표적으로 공동체 문화만 하더라도 저희들 그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농촌에서 이렇게 많이 사시던 그런 한 70대가 있었고 지금은 그 통계 조사에 따르니까 그 도시화율이라고 해서 이 남한 국민의 91%가량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것은 동시에 아파트 문화랑도 관계가 있고요. 그런 어떤 생활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이런 가치관이나 세계관 또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결국 그 문화적 유전자는 한 집단의 무의식이 발현되고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 유전자는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이 생물학적 DNA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유전자 문화적 특성들이 여러 변인들과 여러 맥락에 따라서 이제 또 시대별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변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 신 교수님께서도 한번 답을 주셔야죠. 예, 그 문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물림되는 그 문화적인 기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물림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이제 문화적으로도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최 교수님께서 그 설문에 대해서 이제 물으셨는데요. 이 설문 전체 숫자는 한 일반인 1000명을 세대별로 잘 이렇게 안별해서 전문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2부에 김문경 교수님께서 쓰신 한국 문화 유전자로 지금을 읽다라고 하는 글에서 이 설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각 시대별 세대별 설문 통계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은 첫 번째 책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책을 했을 때 그때도 설문조사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두 개의 설문조사가 좀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최 교수님께서 또 한번 또 우리 방송 현장에도 이전에 계셨었고 일을 하시고 또 이런 전공 미디어와 관련된 전공 분야와 그 관점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또 얘기하고 싶으신 게 계실 것 같아요. 책을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세대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제 전공이 이제 학부와 석사 전공은 사회과학이 이제 신문 방송학이었어요. 특히 90년대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이게 대표가 되지만 사실 90년대는 매체의 질풍노도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새로운 매체가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80년대만 해도 MBC 아니면 KBS밖에 방송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도에 SBS 방송의 개국을 필두로 해서 민영 방송이 개국이 됐고, 그다음에 케이블 TV가 전문 채널인 케이블 TV가 개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날로그와 또 디지털이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개를 다 경험한 세대인데, 그때 이제 삐삐, 이제 통신 매체로는 삐삐가 등장해서 네. 그 아날로그 핸드폰인 011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017 디지털이 017, 016, 018, 019까지 이제 나오던 시절이었고, 중간에 시티폰도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갑자기. 약간 있었어. 맞아. 사라진 네. 불안전한 핸드폰 같은 그런 시티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86서부터 시작해서 뭐 386, 486 컴퓨터가 계속 업그레이드 됐고, 그 업그레이드 속도뿐만이 아니라 하이텔이라든지 천리안 우리 동호회 활동을 많이 복수해서 윈도우로 갔잖아요. 네. 그 천리안, 지금은 밴드, 뭐 카톡, 트위터를 하지만 당시엔 정말 없었던 그러한 천리안이나 그 하이텔 동호회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대중문화도 많이 이제 다양해지고 확산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이러한 이 변화무쌍한 90년대 문화, 지금 세대 볼 때는 90년대 문화가 아주 옛날 문화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제 90년대 문화를 최근 인기 있었던 그 케이블 TV 드라마의 있었죠. 뭐 예. 응사, 네. 응칠,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혹은 SBS 신사의 품격, 또 건축학개론 등의 이러한 영상 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소개해 준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에 또 덧붙이고 싶으시거나 또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의 공동 작업을 했거든요. 네. 개인별로, 연구자별로 네. 시대별, 세대별을 나눠서 이제 글을 쓰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3, 4차에 걸쳐서 학술대회도 하고 토론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대에게 필요로 한 자료도 서로 제공하고, 또 같이 읽어주고 이런 그 작업들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연구에 참여하면서 사실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그 지난 50년간 한국 사회의 그 변화에 대해서 야, 이렇게 많이 바뀌고 변했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뭐 신 교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이제 응답하라 그 드라마 시리즈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응답하라라고 하는 그 콘텐츠에서 그러니까 아주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레트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고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복고라고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돌출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어떤 문화적인 의식이랄까, 사회의식, 정치의식이 그러니까 대물림되는 그런 어떤 지점을 PD들이 잘 포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서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세대 간의 어떤 그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기질이 세대를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트로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음악도 그 리메이크 하잖아요. 그래서 김창완 씨와 그 아이유가 같이 콜라보 작업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세대 간 문화를 이어주는 운동 움직임들이 최근에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르와 장르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또 세대 간의 또 어떤 그런 결합이 또 독특한 또 한 장면. 저도 작년에 잠실에서 있었던 그 공연이 있었는데, 조용필 공연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맨 앞자리에 딸하고 어머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두 분이 서가지고 이렇게 조용필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연속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지난 50년간의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연속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또 단절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다 이런 걸 느꼈어요. 어떤 우리 여러분의 제자가 계십니다만, 그분에게 글을 읽다 보니까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의 경우 어찌 보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을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마 그 배고픔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체험한 세대가 50대다 그런 표현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세대가 역시 또 IMF를 겪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 또는 그 전 세대의 얘기들이 과연 지금 20대들에게 전달되는지,
저도 사실 이제 이 자식이 좀 서너 명 있습니다만, 제가 하는 얘기, 어찌 보면 이제, 좀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무슨 역사책에 나오는, 저의 옛날 얘기를 하면은, 거의 무슨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처럼 아주 도통 이렇게 소통이 불가능한. 소통이 단절된 이런 네. 태도를 보이는 걸로 봐서, 연속적인 측면 못지않게 상당히 세대 간 단절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 단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또 그런 문제점에 있을 때 이런 책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의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이해자와 격차를 한번 줄여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연구와 또 연구자들의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특별하게 다시 한번 이 책을 만든 계기에 대해서 한번 또 궁금해지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이런 10가지의 어떤 문화유전자의 특징들도 뽑아내셨는데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고 또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또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문화적 기질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러니까 현재의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소통되는 어떤 지점, 이것을 포착하고 해석하는데, 이 한국의 문화 유전자를 파악하는 것이 기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한류의 K-팝의 어떤 흥이라든지, K-드라마의 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는데 그것을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리서치가 시작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10가지 문화 유전자를 보면은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곰사금, 정, 자연스러움, 공동체 문화, 또 어울림, 해악, 흥, 예의, 역동성, 끈기 등의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속성이라든지 한번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저는 이 곰사금, 이게 정확히 뭔가요? 곰사금은 아마 발효를 아마 우리말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다림, 그다음에 숙성. 저는 김장을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김장이 되겠습니다만 인간관계랄지 그다음에 이런 것 기다리고 인내하고 호모애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들 포함한 뜻인데 순우리말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책에서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에서 해악이라고 하는 코드를 집필을 했었는데요.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일종의 웃음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익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웃음이 품위가 있는 웃음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해악이, 그러니까 일종의 해악이라고 하는 단어와 골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이제 어울려서 쓰이는데요. 해악과 골겜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풍자라고 하는 것과는 좀 대비가 되는, 그러니까 풍자의 자자는 이렇게 찌를 자자거든요. 근데 해악은 이렇게 날카롭게 찌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익살스럽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웃어넘기는, 그렇지만은 그 웃어넘김 속에서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정말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일상 속에서도 또 한국의 정서들을 이제 뽑아내고 또 그런 특징들을 이제 서술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또 가장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이건 아니다,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동의 하고 안 하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설문에 근거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책에서 좀 재밌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283쪽을 보니까요. 갑자기 학구적이 돼버렸어요. 네. 책 소개하는 건 굉장히 책을 소개해야 되니까 책을 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283쪽을 보면 문화 유전자라고 하니까 우리 선조들은 어땠는가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예의 무천의 경우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항상 10월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을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무천이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술
좋아하죠. 음주 가무 아주 좋아하죠. 뭐 연세 드신 분이나 뭐 20대 우리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면 선배들이 술을 막 많이 마시고 또 술을 또 잘 먹는 학생이 인기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 문화가 왜 있을까? 저는 오히려 신세대면 좀 참신하게 그런 문화에서 사실 탈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려워요? 네. 나 그리고 놀랐던 거는 우리가 1차, 2차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는 건강 챙겨가지고 신경 쓰느라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책에 보니까 20대들은 1차, 2차는 물론 3차에는 홍대 클럽에 꼭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우리 지금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동체 문화라든지 조화와 어울림, 정과 사랑, 풍요와 낭만, 이런 흥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술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전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뭐 공동체 문화, 조화, 어울림, 정, 사랑, 풍요, 낭만 등의 정서가 이렇게 유전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게 강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놀랐는데요. 지금 현재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저희가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또는 조직 내에서 어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외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들의 일상이 그러하니 또 그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또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니 그걸 조금 뭔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해석하고 설명하는 이런 연구가 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가 돼가지고 한국인이 정서적으로 뭔가 그 공동체 내에 있다라는 이런 소속감을 갖기보다는 뭔가 그 술 이외의 추가적인 뭔가가 작용했을 텐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술을 부정할 수 없다면은 좀 술 문화를 좀 고급화 시켜가지고 서로 뭐 거기에 좀 수준 있는 문화를 같이 접목시킨다든지 뭔가 이렇게 승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부여의 연고라든지 고구려의 동명애의 무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제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큰 대회를 모임을 열어가지고 3일 밤 4일 낮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췄다. 이건 단순하게 즐기기 위해서 춤을 췄던 게 아니라 말하자면 신명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한국인들의 정서에 음주 가무의 그 피가 흐른다고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신명의 정서가 면면이 흐르는 그런 전통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21세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경험한 바 있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저희 동네도 그 정월 보름 당산제를 지내거든요. 당산제를 지내는데 마을이 4개 마을이에요. 4개 마을인데 정말 한 3박 4일 그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에 남아있는 3일 밤을 술 마시고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했다는 건 아닐 것 같고, 그 정해진 행사에 맞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도 한 잔씩 하시고, 또 이렇게 부락별로도 하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의 지역 축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대별로 변형은 이루어지되 일단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매개로 해서 주로 이제 흥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하지 않나. 근데 거기에는 우리 특히 남자분들은 이게 감정을 별로 표현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삭히고 있다가 이제 술을 마실 때는 좀 흥이 나면서 거기에 이제 대화도 나누고 뭐 이런 게 다 맞물려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술이 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동생이 한국인의 정서를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요, 또 조화, 어울림, 뭐 여유, 정, 사랑, 끈기, 그리고 앞서 나왔던 신명, 흥 등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꼭 이렇게 나누긴 그렇지만 또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을 더 이렇게 좀 부럽다고 할까? 아니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런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들 그 연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그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내부적으로는 변화를 많이 겪었거든요. 변화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 그 해외에 나가서 살고 계시는 우리 그 아버님 세대 정도 되겠네요. 그분들이 이제 그 현지에서 현지인들 즉 외국인들로부터 평가받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뭐 인내, 끈기, 뭐 지구력 이런 것들인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통계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이제 그 이민을 가신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그 한국 그 뭡니까 인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 집단적으로 좀 살고 계신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에서 아마 외부인들이 평가가 참 한국인들은 부지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렸고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어찌 보면 잃어버린 부분들이기도 한데 외국인들이 이 한국인의 어떤 그 문화 유전자적인 어떤 특징 중에 그런 아주 그 끈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 스스로도 좀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부분들 또 어찌 보면 또 되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끈기, 근면 성실. 근면 성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박 교수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대중문화를 케이팝이라든지 특히 케이팝을 통해서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와 외국인들이 현지 한인들을 통해서 느끼는 정서가 좀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신명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싸이라든지 그런 걸 강남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노래를 통해서 흥을 느끼겠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인들의 모습이라면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도 끊임없이 뭐 세탁소라든지 열심히 벌금을 물어서까지도 일을 하는 한인들의 모습 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라도 자식들에게는 공부를 시키는 근데 그 교육열은 열정이자 자식에 대한 정이자 경쟁의식이자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이렇게 독특하다고 느껴질 것 같지. 저는 이게 외국 사람들이 현지 한인들을 보고 흥, 신명 이런 거를 느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명과 흥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공유를 하되, 그러니까 한국적 신명, 한국적 흥은 또 달리 느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K-팝 같은 경우, K-팝 그 커버 댄스를 하는 아이들 지켜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냥 그 커버 댄스 춤을 추는 그 기능적인 측면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저 그 아이돌들의 어떤 그 신명과 흥이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걸 학습하는 학습반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보편적으로 공유하되 한국적인 특수성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이제 끈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끈기의 그 강점은 이렇게 이 말에 있다고 봅니다. 은근과 끈기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끈질긴 끈기가 아니라 은근한 끈기라고 하는 점이 한국인의 그 끈기의 유전자라고 보겠고요.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그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가운데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은 어디 보면 한국 문화의 킬러 콘텐츠라고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유학하는 유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중에 그 아주머니의 정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XX파이 같은 경우도 정을 키워드로 이렇게 내서 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정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도 참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 같은 게 이제 그 고유한 우리 한국인의 문화 정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제 역으로 또 서양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그 비합리적인 이런 측면이 있다고 얘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외국에 잠깐 있으면서 겪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 뭐 유학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학 사회가 있는데 그 경우 보면은 한국인의 경우는 이렇게 누가 졸업을 하면은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와가지고 즐거워 자기 일처럼 그죠? 박수 쳐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프리카에 살아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얼굴이 좀 우리랑 색깔 다른 분을 그냥 아프리카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면면을 들여다봐도 국적이 다른 분들인데 국적이 다른 분들인데 그 아프리카인이 대학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하면 다 모여가지고 즐거워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랑 좀 면이 닿아 있는 면도 있더라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뭐 좋은 구절 아니면 이건 같이 한번 꼭 나눴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정말로 한국인이라면 한번 이 TV 프로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구, 구절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세 분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지금 343페이지인데요. 교수님의 멋진 목소리로 한번. 343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그 저가 속한 그 50대에 관한
50대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지금 그 30대들을 좀 어찌 보면 뭐 정신 차리라 이런 의미가 좀 숨어 있긴 한데 30대의 그 특징을 잘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 대한민국의 그 미래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뭔지 한번 보고 제가 잠깐 뭐 보충 설명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네, 342페이지 한 중간 정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30대는 한편으로는 풍요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격렬한 경쟁을 체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이기도 했다. 이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외관은 이러한 세대 상황과 세대 경험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동체 문화, 조화와 어울림의 정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 지향 혹은 한국인의 문화유전자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은 새로운 매체를 적극 이용하여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 문화 또는 조화와 어울림을 추구해 왔다는 것도 분명하다. 너무 긴가요? 아니에요. 네, 이들이 추구하는 꿈과 지향이 과연 새로운 형식의 조화와 어울림 그리고 공동체 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사회가 각박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울림과 공동체의 지향은 한국 사회의 저류에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신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17쪽을 이렇게 택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해봤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대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변화의 과정에서 특히 문화적으로 단절된 것은 무엇이며 또 연속성을 띠고 후세대에게 전달된 것은 무엇인가? 문화적 정체성은 공고한 편이며 세계화의 외풍과 개입은 잘 견디고 있는 편인가? 외적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면 일상 및 생활 문화의 변화를 주동한 직접적인 내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기 앞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모두가 겪은 변화는 과거 몇 세기에 걸쳐 겪었던 변화보다 더 크다는 데 있다. 1970년대에 20대를 보낸 현재 60대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회상한다. 보내지 못한 과거, 예비치 못한 미래라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근대도 압축적으로 경험을 했고 현대도 디지털 지식 정보화 시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찬찬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물음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저자가 묻고 있는 첫 번째 문단에서 묻고 있는 이 질문들을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이 책을 우리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신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반세기 동안 정말 압축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빨리 오면서 정말 저희가 급변하게 변하는 세대 속에서 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우리 최 교수님은? 저는 책의 맨 마지막 쪽입니다. 문화를 고정된 것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정서, 기질은 가변성과 규정성이 상호작용하는 진행형 본질이라는 개념을 설정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문화 유전자 역시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그 생물학적 유전자도 용불용설에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 유전자는 그야말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 50년 동안 많이 변화하고 있는 데서 좀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데 결국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유전되는 것도 있지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이 책을 읽어야 되겠고 우리 다른 이제 타 세대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어떤 세대 간의 문화별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나왔듯이 세대별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방법과 또 태도가 다양한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각 세대마다, 아니 세대에 맞게, 아니면 또 이렇게 세대마다 어떤 특징에 어떤 선호하는, 아니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즐기는 여가 생활, 여가 문화가 있으신지 한번 같이 나눠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신 교수님. 저는 이제 한때 386이었고 지금 이게 486으로 불리다가 이제는 이제 586의 초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을 다녔고 60년대 태어났다는 것은 불변의 요소지만은 앞에 붙어 있는 3, 4, 5는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50대가 이제 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도 조금 이렇게 관조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 보기, 듣기 여기에 좀 저는 그 여가를 즐기는 편인데 문법적으로는 말이 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영화 읽기, 여행 보기, 웹 듣기 이걸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좀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화, 여행, 웹이 강의 내용인 동시에 제 여가 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행복하죠. 저랑 비슷한 게 저도 일하고 여가가 많이 분리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전공이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뭐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애들한테 엄마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 뭐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나는 이거 지금 스포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시간 웹서핑을 해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책을 읽어도 내가 여가로 읽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또 나중에 다 강의에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과 여가가 이렇게 같이 대동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제 236쪽을 보면 이제 40대 여성의 생활 문화를 한번 제가 훑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내나 궁금했어요. 이제 1순위가 운동 힐스, 2순위가 등산, 3순위가 영화 관람, 4순위가 음식 문화, 5순위가 결혼 가정, 6순위가 모임인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1순위가 운동 힐스, 뭐 에어로빅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순위가 등산, 3순위가 영화 관람, 4순위 음식 문화, 결혼 가정, 모임. 저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 계신 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통계를 사실 보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게 특히 이제 제 세대에서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대별로 물론 문화적 동질성이 있긴 있지만 이제 성별이라든지 그러니까 40대 남성과 여성 또 기혼 여부에 따라서 사실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0대 독신남하고 40대 전업주부 혹은 같은 여성이더라도 전업주부와 맞벌이 여성은 그 문화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녀도 성장했는지 어린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생의 십자로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나이도 이제 허리춤에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육아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과 여가가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인 4역을 뭐 여러 개를 하고 있죠. 뭐 학회 모임도 이제 그 학회 모임도 하고 뭐 연구 활동 그리고 동문회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뭐 학부모 모임 뭐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대를 겸했기 때문에 SNS 같은 밴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혼자 놀러 가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뭐 영화라든지 뭐 박물관, 경기 관람, 공연, 여행도 혼자 가기보다는 가족 여행 중심으로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해야지 일도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해야 돼요. 뭐 날씬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고 뭐 종교 생활 등 이렇게 그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문화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글쎄요 이게 여가 생활 익숙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 여가라고 하는 말이 사실 뭐 무슨 한국 여가학회도 있습니다. 여가학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렇게 매스컴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의 노년들은 생활, 뭐 일자리 이런 걸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일본에서는 뭐 거의 이제 노년이 되시면 여가를 즐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이제 무슨 노인 복지나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부모님들께서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 사는 아들이 뭐 여가를 즐긴다는 거는 저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에게 용납이 안 돼서 저는 그냥 우리 신 교수님처럼 이렇게 영화 읽기, 뭐 책 보고 그래서
아까 뭐 최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연구와 관련된 그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 게 저는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우리 사회가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또 이런 그 인생 후반부에 또 어떤 삶을 꾸려나갈까가 가장 사실 큰 문제잖아요. 복지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의 노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이런 그 여가 문화, 그러니까 이제 60, 70대, 여기서는 이제 70대 정도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 70대에도 요즘 사실 정정하잖아요, 지금. 네. 지금 70대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한 10년, 20년 전에 50대와 거의 뭐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그 인생 후반부에 이모작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그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가 문화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면 놀 수 있는 게 아니라 놀지 못하신 분들은 못 노는 것 같거든요.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오히려 쉬운 그냥 술 마시거나 이렇게 노래방에 가는 형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자기 취미, 뭐 특기와 비슷한 취미를 갖는 거, 뭐 사진 촬영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좀 독서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서 같은 걸 한다든지 텔레비전만 보는 게 아니라 뭐 극장이라든지 연극 공연을 본다든지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이 들어서 바꾸기도 힘들다라면 요즘 아이들 너무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100세까지 생각을 하고 그런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에 운동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주말에 가끔 뭐 자전거도 타고, 그다음 늘 뭐 다들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등산도 다니고, 한때는 뭐 마라톤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좀 뜸합니다. 네. 안 하시더니 뭐 등산하시고 네, 마라톤. 그러니까 저는 철인삼년기도 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이렇게 막 내가 100세 살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땀을 흘리고 뭐 이런 건 여가 같지 않고 뭔가 그 어떤 심적, 정신적 여유를 주는 거를 여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가를 표현해야 될지. 네. 자,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영상으로 보시고 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코너의 이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책은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인데요.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분석한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입니다. 이 책은 1910년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 총독부에서 식민지 통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해 만든 자료집 중 제20집 조선인의 사상과 성격을 다룬 번역본입니다. 식민지 통치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작상의 한계와 제국주의자의 편견만 잘 가려낸다면 우리 민족의 성격과 기질, 민족성을 이해하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세계인이 함께 보는 한국 문화 교과서입니다. 2010년 2월부터 1년간 네이버 퀘스트에 위대한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을 묶은 이 책은 미술, 공예, 건축 등 7개의 주제 아래 한국의 문화유산 53가지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자유분방함, 자연미 등 한국 미학을 설명하는 작가의 시각과 우리 문화를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능한 쉽게 전달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한국의 주체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세계화 시대의 한국이 어떻게 주체성을 지키는 국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주체적이지 못한 우리의 태도와 사회적 환경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개인이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며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주체성을 갖는 힘을 길러줍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권의 책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를 보다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고요. 시대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의 고유 문화 혹은 문화적 현상들이 지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문화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론 다른 많은 분들도 거의 유사한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 지난 50년간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연구를 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공동체와의 자연스러운 어울림.
공동체와의 상생. 공동체와 공동체 내에서 상생.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 50년간 면면이 한국인을 한국인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그 어떤 반대항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못하면 왕따가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결국은 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같이 경쟁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뭔가 그 공동체 내에서 또는 그 공동체의 그 평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무슨 대학을 가야 되고 뭐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이제 것들이 공동체의 기대인데 아무튼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것들이 작동돼서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그런 어떤 공동체와 어울림이 아니라 공동체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이게 이제 저의 최종 결론이었고 또 많은 그 우리 참여 연구자들께서도 거의 유사한 결론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예, 박 교수님께서 어울림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상생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같이 사는, 함께 사는 공생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살려주면서 사는 게 상생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서로를 함께 세워주는 그 어울림이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자리를 둘러싸고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풀 수 있는 게 상생이라고 하는 코드일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열정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보편적으로 표현하면 에너지가 되겠고 힘찬 기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2002년도에 그 붉은 악마 현상에서 우리가 봤던 게 바로 열정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의 청년들을 보면 이런 말 하는 게 이제 기성세대로서 좀 뭐 고연히 죄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너무 그 앞에 일자리라든지 뭐 결혼 이런 큰 문제들 때문에 시대적인 열정을 갖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열정이 좀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 문화가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 단일 민족, 동일성, 공동체를 오히려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다양한 세대, 문화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쌍둥이도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 독특하게 창의성을 강조를 하면서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세대 간 혹은 세대 내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남은 나와 다르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대처할 때 전 세대가 오히려 화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름을 인정하는 유연성이겠네요. 내 부모 세대는 이렇게 했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너네께 틀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완전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 옳고 틀리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자세가 오히려 전 세대를 통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하고 있는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 다른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 짧은 시청 소감을 아래 보이는 자막 메일로 보내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점은 꼭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책은 이제 우리가 누구고 또 어떻게 살아왔고 또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서서도 이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문화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고정불변의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그래서 이건 전승되어 왔고 또 전승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을 역동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 네, 뭐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라는 책인데요.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또 지리적으로 먼 데에서
결국 이 국제 관계 속에서의 그 한국의 그 어떤 위상 같은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연구 과제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 이 연구 과제가 사실 이렇게 출발한 계기가 우리 한류 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의 원인이 어디 있나, 그 어떤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하려고 시작된 작업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한류 이런 어떤 문화가 한국 바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문화 다양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그 비교 문화적 차원에서 우리들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또 우리 바깥에 우리와 다른 어떤 문화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져주시면 명실 그 공이 뭔가 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또 어차피 대학생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고 했으니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이런 대학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체성과 또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 어떠셨나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한국인의 정체성과 또 문화유전자에 대해 알게 됐던 시간이었는데요. 시대를 거쳐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는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과 정서를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일상과 문화유전자와 함께했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박주환 교수님, 그리고 신광철 교수님, 그리고 최윤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